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CBL을 설계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고 진행할 때 퍼실리테이터는, 즉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L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CBL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 익숙하거나 혹은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정에서 CBL을 도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L을 도입하려면 그것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전체 과정에 다 도입하려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CBL 외에도 의과대학에는 이미 기존에 다른 많은 교육과정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 실습이 있을 수도 있고 임상 실습도 다른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BL을 도입하거나 설계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교육과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CBL의 위치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BL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면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스, 즉 물류에 대한 것인데, 교육에서 물류라고 한다면 어느 시간에 혹은 얼마만큼의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학습 기자재, 화이트보드와 같은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과 장소에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혹은 대면이나 비대면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이 CBL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나 혹은 가능성 속에서 CBL 세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몇 개의 증례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할 것인지, 한 번의 CBL 세션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총 4년의 교육과정 혹은 1년간 진행되는 특정 학년에서 어느 시점에 CBL을 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CBL에 필요한 사전 학습 준비 시간은 얼마나 줄 것인지와 같은 결정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연간 10개 정도의 증례를 권고하고 있으며 CBL 증례 사이에는 최소 2주간의 기간을 두어서 학생들이 충분히 사전 학습이나 준비를 한 후에 CBL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세션에서 보통 하나의 증례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세션에서 2개의 케이스를 다룰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케이스를 2개의 세션에서 나눠서 다루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밖에 중요하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면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할 케이스 개발 과정에서 인종이나 문화,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등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이런 DEI 이슈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CBL에서는 사례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증례가 제공될 경우, 특히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 증례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고정관념을 남기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랜스젠더 여성 환자를 증례의 환자로 설정했을 때 이 환자가 HIV 에이즈를 진단받은 사례로 작성한다면 이는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HIV 에이즈라는 것의 연관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과 관련 없는 환자를 세팅하거나 혹은 트랜스젠더 여성 환자를 케이스에 설정했다면 뇌수막염과 같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질환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CBL 증례를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팀의 구성입니다. CBL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통합을 증례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증례를 개발하는 팀은 임상의나 혹은 임상의만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같이 팀을 이뤄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윤리학자나 사회복지사, 기타 보건 전문직이
팀 구성에 참여해서 증례를 함께 개발할 수 있다면 IPE, 즉 Interprofessional Education이라는 전문직군 간 학습의 기회로도 CB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됐다면 그 다음에는 임상 증례를 통해 어떤 것을 학습할 것인지,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결정이 필요합니다. CBL과 PBL의 차이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CBL은 학습할 질문이나 학습해야 될 목표와 같은 것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교수자가 결정하는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팀은 학습 목표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증례의 내용을 목표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역이나 어떤 전공에서 어떤 정도의 깊이나 폭이나 난이도로 증례를 만들 것인지 이와 같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아직 임상실습을 돌지 않은 학생들이 곧 임상실습을 나갔을 때 접할 사례에 충분히 대비를 시키는 것이 CBL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증례의 특징은 흔하고 중요한 것이거나 비록 흔하진 않지만 무척 심각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임상실습에 대비시킨다는 측면에서 혹은 실제 임상의료에 준비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증례의 특성으로는 관련성, 현실성, 참여성, 도전성, 교육성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성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나 학생의 수준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현실성은 이 증례가 실제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많이 접할 법한 증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성은 증례에 있어서 학생들이 질문을 갖거나 어떤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할 만한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도전성은 이 증례 자체가 학생에게 너무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약간은 어려우면서 챌린징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전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성은 증례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례를 개발했을 때 꼭 중요하게 언급할 점은 증례를 개발한 팀 외에도 학생들을 퍼실리테이팅할 모든 교수들이 CBL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의 교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증례를 개발하는 팀과 학생들을 퍼실리테이팅할 혹은 교수와 더불어서 학생들 역시 CBL에 대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이 해야 할 준비라는 것은 이 CBL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CBL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증례가 제시될 경우 그 진단명이 무엇인지 마치 정답을 찾는 속도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감별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단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우나 CBL은 그렇게 진단명을 붙이는 결과보다는 어떻게 그 과정을 해나가는지 그 여정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진단명 그 자체를 찾으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증례와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고 그 지식이 지금 제시된 증례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진 지식 혹은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간에 어떤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례를 조금 더 총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료와 임상 추론을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면서 이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와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가 꼭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침이나 도움을 주고받는 피어 티칭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 CBL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족보, 제시된 케이스나 증례의 진단명만을 알아내려는 것은 CBL이 애초에 의도하고 있는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학생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전 슬라이드에서 케이스를 개발하는 팀과 학습할 학생을 이야기했다면 이외에 또 중요한 CBL의 참여자는 교수 퍼실리테이터입니다. 6명에서 10명 정도, 즉 소그룹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케이스가 애초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주는 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수 퍼실리테이터는 보통 임상의가 많이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임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데 목표는 학생이 이 증례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고도로 해당 내용의 내용 전문성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임상의사 혹은 임상교수님들이 주로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튜터로 참여하지만 고학년 학생도 충분히 어느 정도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퍼실리테이팅을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과대평가할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어 보이는 지식도 학생에게는 충분히 높은 혹은 어려운 지식일 수 있고,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나가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강의식으로 CBA를 진행하는 충동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증례를 통해서 최대한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고, 자신의 전문성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것은 교수 퍼실리테이터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혹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즉, 학생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CBL의 프로세스를 학생이 리드하되, 교수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즉 너무 좁지 않게, 너무 얕지 않게 논의되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조절해주고, 지나치게 곁길로 빠졌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드 온 더 사이드, 즉 곁에서 가이드하는 것이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 연단 위에서 뛰어난 현자 전문가처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교수 퍼실리테이터는 앞서 임상의사가 많이 한다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기초의학 교수님들 등 증례와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퍼실리테이팅을 잘 할 수 있도록 증례를 개발할 때 충분한 세부 정보를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교수 퍼실리테이터용 가이드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가 포함된 가이드를 교수 퍼실리테이터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에게 제시되는 학생용 학습 가이드에 비해서 당연히 교수나 학생 리더용 가이드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